지금 저는 전남 고흥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58년 평생 남의 집 부엌을 지키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아갑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바다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3년 전 저는 서울 한복판에서 도망치듯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제 딸은 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했던 언니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 이름을 검색하면 아직도 그때 기사들이 나옵니다. 대기업 회장 대행과 가정부의 스캔들, 50억 위자료 노린 58세 여성, 재벌가를 노린 치밀한 계획.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람의 돈을 원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저는 그저 외로웠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건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제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입니다. 외로움과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김순애입니다. 올해 61살입니다. 제가 처음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한 건 28살 때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27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뱃속에 딸을 품고 있었고 저축은 3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친정은 가난했고 시댁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그날 차를 태우지 말라고 했어야지. 저는 혼자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학력은 고졸이었고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가사도우미였습니다. 처음 일한 집은 강남 대치동의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월급은 8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 35만 원을 내고 딸 분유를 사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강남, 서초, 용산의 부잣집들을 전전했습니다. 어떤 집은 3개월, 어떤 집은 5년을 일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제가 58살 때 마지막 집을 만났습니다. 한남동 언덕 위 땅값만 150억이 넘는다는 저택이었습니다. 정원이 500평이 넘었고 집 안에는 방이 12개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월급은 380만 원이었습니다. 고용주의 이름은 박진우. 50살 대기업 S그룹 회장 대행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는 반백이었으며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1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첫날 저는 집안을 둘러보며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먼지 한 톨 없고 정리정돈이 완벽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할 일이 별로 없겠네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진우 회장 대행은 잠시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깨끗해 보이는 게 더 외로운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첫 한 달은 평범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를 하고 점심을 준비하고 저녁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박 대행은 대부분 회사에 있었고 저와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달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대행이 일찍 귀가했습니다. 평소엔 밤 10시가 넘어야 들어오는데 그날은 7시였습니다. 저는 막 저녁 재료를 손질하고 퇴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저녁 같이 드실 수 있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30년간 일하면서 고용주와 같이 식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 가봐야 해서요. 딸분은 결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혼자 사시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딸 민지는 26살에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30분만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혼자 먹기가 힘들어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넓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을 만들었습니다. 박 대행은 밥을 천천히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 집이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아내가 웃고 강아지가 짖었죠. 지금은 너무 조용합니다. 제 숨소리만 들립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익숙해졌어요. 벌써 33년째니까요. 33년. 긴 시간이네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박 대행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려는 저에게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녁도 함께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가능하면 저와 함께 식사해 주시겠습니까? 추가로 월 50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뭔가 선을 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5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외로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선택이 될 줄은. 그 후로 3개월간 저는 매일 저녁 박태행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대행은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벌가 사람이라고 해서 거만하거나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롭고 조심스럽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어떻게 33년을 혼자 버텼습니까? 버틴 게 아니라 살았죠. 딸이 있었으니까요. 자식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까? 외롭죠. 그래도 이유가 있으니까 견딜 수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요. 저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슬픔을 알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슬픔을 겪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저는 10년 걸렸어요.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10년을 기다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구나. 큰 집에 산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구나. 한 달 후 박대행은 제게 부탁했습니다. 주말에도 나와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집에 혼자 있으면 견디기가 힘듭니다. 저는 딸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엄마 이번 주말에 일 좀 해야 할 것 같아. 또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돈도 더 주신대.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말에도 그 집에 갔습니다. 토요일 오전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했습니다. 박대행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는데 그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요. 저도 뭔가 하고 싶습니다. 그는 어설프게 양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썰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의 손을 잡고 물로 씻겼습니다. 피가 조금 났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밴드 가져올게요. 저는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제 손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3초도 안 되었을 겁니다. 저는 얼른 손을 놨습니다. 조심하세요. 부엌길은 위험해요.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박태행이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 행복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 저는 행복한가? 모르겠어요. 행복이 뭔지 잘 몰라서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는 알았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잊어버리나 봐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이 행복이라는 것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저는 33년 만에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주 7일 그 집에 있었습니다. 박대행은 저에게 월급을 550만 원으로 올려주었습니다. 저는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서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주말이면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고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딸 민지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 보여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번 주 일요일에 집에 올래요? 오랜만에 밥 해드릴게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엄마 일 때문에 못 갈 것 같아. 엄마, 그 집에서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딸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집안일하지 뭐. 주 7일 매일요? 가사도우미가 왜 매일 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그 집 남자 혼자 사는 거 알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불안했습니다. 딸이 눈치챈 걸까? 아니, 눈치챌 게 뭐가 있나?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닌데.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날 밤 박대행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다음 주 금요일에 제 생일입니다. 아, 그러세요?
혼자 보내기 싫은데 함께 있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족분들과 보내셔야죠. 가족이 없습니다. 아들은 미국에 있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는 저녁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모듬전, 미역국, 박태행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51살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반은 넘긴 것 같네요. 아직 젊으세요. 김 선생님도 젊으십니다. 우리는 와인을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저는 술이 약한데 그날은 계속 마셨습니다. 김 선생님, 네. 저는 외롭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저도 외롭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나는 가사도우미고 그는 고용주야. 나는 58살이고 그는 50살이야. 이건 안 돼. 하지만 동시에 33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 느껴지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원한다는 것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 외로움을 덜어내고 끝내자.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엄마, 포털 사이트 봤어요? 저는 급히 인터넷을 켰습니다. 메인 화면에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S그룹 박진우 회장 대행, 가정부와 불륜설 20억대 한남동 저택서 은밀한 만남 포착. 박 씨 아내 일주기도 안 돼. 충격. 기사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박대행의 차에서 내리는 사진, 우리가 정원을 걷는 사진,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사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뭐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제 휴대폰에는 100통이 넘는 전화가 왔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김순애 씨 맞으십니까?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박 회장 대행과 어떤 관계십니까? 위자료를 받기로 하셨습니까?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는 기자들이 20명 넘게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김순애 씨, 박 회장 대행과 언제부터 만나셨습니까?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겁니까? 박 회장 대행의 아내가 살아계실 때부터 관계였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대행은 거실에서 회사 임원들과 긴급 회의 중이었습니다. 이미지 타격이 심각합니다. 주가가 7% 떨어졌습니다. 회장님께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셨습니다. 당장 해명 자료를 내야 합니다. 박 대행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당혹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임원 한 명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문제의 그 가정부입니까? 김 선생님, 일단 밖으로 나가주시겠습니까? 저는 쫓겨났습니다. 제가 6개월간 일하던 그 집에서 저는 쫓겨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기사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S그룹 박진우 회장 대행의 불륜 스캔들로 회사가.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에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여자, 늙은 걸레, 창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딸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게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 돈 받았어요? 아니, 민지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운 거 존경했어요. 힘들게 사신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남의 죽은 아내 자리를 노린 거예요? 민지야, 아니야. 엄마는 이제 회사에서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제 남편 부모님도 이상하게 보고요. 엄마 때문에 제가 창피해 죽겠어요. 민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왜 그랬는지. 딸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게 제가 딸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대행의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애 씨, 박 회장 대행께서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대신 언론에 어떤 말씀도 하지 마시고 조용히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5천만 원. 기사에는 50억이라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5천만 원. 필요 없습니다.
김 선생님, 이건 그쪽한테도 좋은 조건입니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S그룹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박진우 회장 대행은 가정부 김 씨와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법적 대응할 것입니다. 김 씨는 업무상 관계일 뿐이며 이미 고용 관계는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업무상 관계로 정리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울고 서로를 위로했던 그 시간들은 단지 업무상 관계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일자리, 딸, 명예,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존심을. 그 후 3개월간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아침이면 포털 사이트를 켰습니다. 제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댓글을 읽었습니다. 저런 여자가 엄마라니 딸이 불쌍하다. 58살에 뭘 믿고 재벌을 노렸대. 키읔키읔. 가정부 주제에 신분 상승 꿈꿨나 보네. 돈 받고 입 다물 것 뻔함.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나? 왜 나는 항상 바닥인가? 민지에게 100번도 넘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30년간 함께 일했던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순애야, 나야. 혜숙이. 언니, 괜찮아? 기사 봤어. 미안해, 언니. 창피해서 연락 못했어. 미안하긴. 근데 순애야, 그 사람 돈은 받은 거야? 아니, 언니. 한 푼도 안 받았어. 바보. 혜숙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애야, 내가 한마디만 할게. 우리는 그 세계 사람이 아니야. 부잣집 남자들한테 우리는 그냥 심심풀이야. 알지? 알아, 언니. 이제 알았으면 됐어. 다시 일어서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 저는 착각했던 거야. 외로움을 사랑이라고, 위로를 사랑이라고. 박진우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집을 정리하고 짐을 쌌습니다. 30년간 모은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박스 5개면 충분했습니다. 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지야, 엄마 서울 떠난다. 전남 고흥에 작은 집 하나 얻었어. 엄마가 너한테 큰 상처를 준 거 알아. 미안해. 내가 용서 안 해줘도 괜찮아. 엄마가 잘못한 거니까.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평생. 답장은 없었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58년을 살았던 이 도시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고흥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작은 버스를 타고 바닷가 마을로 갔습니다. 제가 얻은 집은 월세 20만 원짜리 단칸 방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하루 4시간, 월 80만 원. 넉넉하지 않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주말이면 작은 텃밭을 가꿨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자리구나. 화려한 한남동 저택이 아니라 이 작은 시골 마을이 제 자리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순애 씨,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는 뭔가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 같았는데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은 것 같네요. 이장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날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지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지야,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가봤는데 이사했더라고요. 전남 고흥에 있어. 혼자요? 응. 민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괜찮아, 민지야. 하지만 엄마가 보고 싶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딸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다음 달에 내려갈게요. 진짜?
네, 남편이랑 같이 갈게요. 고마워, 민지야. 전화를 끊고 저는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아직 제 인생이 끝난 게 아니구나. 지금 저는 61살입니다. 고흥에서 산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지난달에 다녀갔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완전히 용서받은 건 아니지만 관계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가끔 박진우를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그는 여전히 S그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혼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그도 여전히 외로울까요? 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도 저처럼 외로웠을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에 기댔고 그것이 사랑인 줄 착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외로움과 사랑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채워지면 사라지지만 사랑은 채워져도 계속 자랍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외로움이었고 그것을 사랑이라 착각한 것이 제 실수였습니다. 다른 세계의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반드시 누군가는 희생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약한 쪽이 희생됩니다. 제가 그랬듯이 인생에는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망쳐도 넘어져도 바닥을 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큰 집도 많은 돈도 없지만 제 작은 텃밭이 있고 바다가 보이는 창문이 있고 딸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저녁이 되면 저는 혼자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외로움으로 여러분의 외로움을 채우려 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서로가 온전할 때 시작됩니다.